이사카 체육과 매수 신고인은 13억 5천만 원을 운차한 황 씨입니다. 황 씨. 2020년 6월 내 인생의 두 번째 물건을 낙찰받은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고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땅을 경매 배운 지 이제 1년째 되는 제가 겁도 없이 덜컥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때 당시 기쁨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왜 단독 낙찰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9억 원이라는 유치권이 걸려 있었고, 두 번째는 지적도상 맹지였습니다. 네, 토지에서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낙찰가 13억 5천만 원. 그럼 저는 13억 5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물건을 처음 임장 갔을 당시 제 통장에 있던 금액은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무한 긍정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고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슈퍼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미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물건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경매 기술을 이 물건을 통해서 모두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술은 MPL과 유치권, 그리고 맹지였습니다. 경매를 조금 배우다 보면 아주 멋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MPL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실 채권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내가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폐찰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는 제가 어떻게 MPL로 채권을 매입하고 9억짜리 유치권을 4천만에 합의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맹지의 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듣다 보면 초보자인 여러분도 제가 초보자 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곳을 임장 갔을 때만 해도 입찰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장을 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평에 놀러 간 김에 어차피 근처 5분 거리에 나온 물건이었기 때문에 임장을 가봤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저의 투자금에 맞는 그런 물건만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매를 배운 경매 대마왕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투자 금액만 맞는 물건을 보러 다닌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꿈의 크기를 스스로 좁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몇십억이 되었던 간에 내가 입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장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임장을 갔을 당시 제가 하고 왔던 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총 10개의 필지를 그저 파악하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토지가 총 1300평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땅의 위치인지 그 경계를 그저 찾고 오는 그 정도의 간단한 임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장에서 제가 알게 됐던 건 이 토지가 북한강 뷰가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북한강과 바로 붙어 있다는 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토지에 대한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강이 보인다는 건 좋은 땅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저도 첫 임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물건에서 이거 조금 욕심이 나는데 이런 물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치권과 맹지였는데
사실 유치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나라 유치권 중에 90%는 허위 유치권이거나 혹은 진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그 진짜 유치권을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에이 설마 내가 갖던 이 물건이 그 10%에 해당되는, 풀지 못하는 그 10%에 해당되는 유치권일까? 그냥 단순히 이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유치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련성, 세 번째는 변제기, 네 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입니다. 오늘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점유는 말 그대로 해당 물건의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결련성은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걸 가지고 B라는 주택에 유치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세 번째, 변제기는 한마디로 채권을 변제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은 서로 계약했을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특약 조항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장을 갔을 때 이 물건은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조차 없었기 때문에 유치권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출인데요. 이 물건에 걸려있는 유치권 금액은 9억입니다. 실제 유치권이 맞다면 내가 9억을 인수해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에서도 대출을 선뜻 해주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대출을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물건을 저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지 여전히 입찰 조차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제 남은 거는 맹지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맹지라는 말은 길이 없다라는 말인데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물건은 유치권이 걸려있는 건물이 벌써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건축 행위를 받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인 가평군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건축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건축했을 당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라는, 즉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땐 건축가의 답변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었는데요. 모호한 답변보다 조금 더 정확한 문서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도로대장인데요. 건축했을 당시 동의를 받은 그 토지가 단순히 그때 당시만 이용할 수도 있는 동의서였는지, 아니면 아예 여기를 도로로 등재를 시키기 위한 그런 동의서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물건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로대장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사실 입찰할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민원과로 가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택민원과에 대해서 다시 도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에 이 물건의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건축가에서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그 도로대장이 건축민원과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맹지에 대한 리스크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치권과 맹지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 물건은 이거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낙찰을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물건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출이었습니다. 무작정 가평 시내에 있는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봤지만 하나같이 유치권과 맹지라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로만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찰나 꼭 한번 방문해야 될 곳이 떠오른 거예요. 그곳이 바로 기존에 이곳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었는데요. 이미 여기에서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여기에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대답은 다른 곳들과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하게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미 본인들한테는 부실 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부실 채권에 대출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행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내가 배운 대로라면 이런 물건이 NPL을 진행시키기에 수월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NPL이라도 한번 던져보자, 이런 공부의 차원으로 이 물건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은행조차 이 물건을 하자 있는 부실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이제 은행 쪽에서는 채권의 원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배당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은행의 프레임은 채권의 원금 회수가 목적이 아닌 마이너스를 얼마나 더 적게 보느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주는 방향에서 채권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면 은행 쪽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NPL이 진행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채권자인 입장에서도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제가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NPL이 진행되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사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방문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80% 이상 해주겠다는 확답이었고, 두 번째는 13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약 1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매를 조금 해본 사람은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은행에서 채권을 판다고 한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그걸 사올 수 있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은 은행의 채권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부터 저를 대신해서 이 은행의 채권을 사올 수 있는 대부업 회사들을 무작정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많은 NPL을 진행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NPL의 방식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13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사온다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NPL 회사에서는 이런 10억대 물건은 사실 취급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NPL은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에 그냥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이라서 NPL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회사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놀랍게도 이런 NPL 회사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소개시켜준 그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이 물건을 NPL로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 맹지는 도로대장이 등록이 된 거를 찾아서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유치권은 사실 점유조차 없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나름 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낙찰을 받고 나서 맹지와 유치권은 역시나 제가 그동안 책으로 배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고, 갑자기 없던 유치권자의 점유가 시작이 되면서
건물 곳곳엔 유치권의 현수막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기 전에는 활짝 열려있던 건물의 출입물은 비로소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나서야 자물쇠들이 채워지고 더 이상 저는 그 물건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 물건 하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내가 경매를 하다가 어쩌면 이 물건으로 경매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공부로 배울 수 없었던 맹지의 이슈와 그리고 유치권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2부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와 진심으로 소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